문서와 기록으로 살펴보는 현미경 전쟁사. 극비문서 전쟁의 실마리. 안녕하세요. 극일남 남보람입니다. 1944년 12월 그해 유럽의 겨울은 정말 추웠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한 냉혹함이 전장을 뒤엎기 시작하죠. 이때 히틀러가 마지막 도박과 같은 승부수를 던집니다. 연합군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대공세를 실시하는데 바로 벨기에 아르덴 숲을 지나가기로 한 겁니다. 예상치 못한 기습을 당한 미군이 고립되고 독일군은 항복을 요구하죠. 이것이 전쟁의 향방을 가른 최후의 대결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르덴 대공세의 숨겨진 이야기, 극비문서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해주실 전문가 전바 심호섭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전바가 바보잖아요. 그렇죠. 제가 바보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 예전에 바보 호섭이라고 혹시 아세요? 그것 때문에 꽤 놀림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요? 네, 호섭아 호섭아 막 이렇게 해가지고 네. 전쟁에 미친, 전쟁과 사랑에 빠진, 네. 즉 전쟁사를 교육하고 연구하는, 전쟁사를 사랑하는 바보라고 좀 알겠습니다. 정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쟁사를 사랑하는 바보, 네. 전쟁사계의 헛똑똑, 전똑 심호섭 교수 모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르덴 대공세 볼 거잖아요. 네네. 그 한 달 동안 이 추운 겨울에 있었다는 자체가 저는 너무너무 혹독한 것 같아요. 그렇죠. 12월 중순부터 거의 1월 중순까지. 네. 상상도 하기 싫은데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유럽에서 단일 전투로 최대 규모였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근데 지금까지 많은 작전, 많은 전투들이 각자 자기가 최고의 전투였다. 최후의 한순간이었다. 최대 규모의 전투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네. 근데 사실 아르덴 대공세가 100만 명이라는 인력의 규모를 놓고 봤을 때는 이게 최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일 전장에서. 그렇죠. 단일 전장에서. 네. 그 일대에 100만 명이 모였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상상이 안 가는데 네.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이것이 왜 단일 전장 속에서의 최대 격전이라고 전쟁사를 연구한 사람들이 하나같이 얘기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여기 보면 항상 뭔가 뻘건 게 있으면 그리고 줄이 짝짝 거 있으면 이것은 극비문서구나. 그렇죠. 비밀이 해제되어 공개된 문서 중에 하나구나 하고 우리 애독자들은 아실 것 같습니다. 이 문서는 아이젠하워 대통령 도서관에서 찾아낸 문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아이젠하워 대통령 기록관에서 가져오긴 했지만 대통령이 되기 전에 아이젠하워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럽 총사령관으로 있을 때에 작성된 문서예요. 네. 44년 12월 20일에 작성되었고요. 탑 시크릿인 것도 모자라서 긴급, urgent라고 써있죠. 이게 날짜로 따져보자면 12월 16일에 독일의 아르덴 대공세가 시작되고 그 대응 과정에서 작성된 문서이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이 아니라 전략 지침을 언급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문서에 나오는 인물들이 상당히 흥미롭죠? 맞습니다. 일단 20일 시점은 연합군 입장에서는 정말 위기의 최악의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독일군이 정말 기습에 들어왔다는 걸 느꼈고 뭔가 조치가 필요하다. 그렇죠. 약간 이런 걸 담고 있는 문서인 것 같은데 일단 발신자가 영국군 원수입니다. 네. 그리고 그 당시에 21 집단군 사령관이었던 저는 썩 좋아하지 않는. 저도 안 좋아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내복 장군. 저 진짜 이 사람 보면은 막 우라통이 치밀어가지고 아무튼 몽고메리가 나오네요. 몽고메리. 몽고메리가 누구한테 보내냐면 수신자가 아이젠하워 연합군 총사령관, 그러니까 최고 사령관한테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런 것들을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거기에 이 사람이 누구랑 의논을 하는 이야기가 나오냐면 1군 사령관이었던 호지스, 예, 9군 사령관이었던 저랑 같은 성을 가진 심슨. 어디 심씨인가요, 저 사람이? 청송 심씨는 아닙니다. 그냥 파는 약간 다르고. 네, 약간 다릅니다. 청송 심씨라고 할까요, 그냥? 런던 심씨나 뭐 그쯤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앵글로색슨이면. 네. 아무튼 이 사람이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미 1군과 미 9군을 내가 작전 통제해서 쓰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사실 몽고메리가 저는 왜 별로냐면 네. 이런 위기의 순간에도 뭔가 자기 권력을 더 행사하는 이걸 기회로 삼으려고 하는 맞아요. 이런 부분이 나온 것 같습니다. 몽고메리 그게 특기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일화도 있었다고 그러죠. 몽고메리가 원하는 대로 작전의 우선권을 주어지지 않으니까 총사령관 면전에서 문서를 집어던졌다고 해요. 진짜. 네. 그런데 그 총사령관은 미군 출신이었고 이 미군 출신의 총사령관이 사람을 아우를 수 있는 인격적인 그 미덕이 없었더라면 양국 간의 관계가 깨졌을 정도로 그렇죠. 굉장히 도전적이고 못되게 했다고 그래요. 그때 이 미군 총사령관이 몽고메리 장군님, 그래도 제가 상관인데 제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그게 아이젠하워 장군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이젠하워가 속으로는 부글부글 했겠죠. 그리고 나중에 그런 부분도 드러내거든요. 네. 근데 어찌됐든 그걸 잘 참고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는 그런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멋지다. 나중에 대통령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 공감합니다. 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찌됐든 이 문서만 놓고 봤을 때는 영국군과 미군이 긴밀하게 협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했던 그런 내용은 그 이면에 숨어 있는 거죠. 그렇죠. 네네. 문서상에 뭐 싸웠다고 쓸 수는 없으니까 어쨌든지 간에 공식적으로 네네. 내가 작전 통제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이 미군들도 내가 데리고 완전히 움켜쥐고 하겠다. 뭔가 조치를 하겠다.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면 지금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네. 위기 상황을 느꼈다. 근데 우리는 이 부분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전선의 재조직이 필요한 상태다. 우리가 이 밀리터리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우리는 편하게 하는 말인데 네. 독자들은 그 단어, 관념의 중요성을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재조직도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그렇죠. 해요. 네네네. 만약에 우리가 방어를 하고 있는데 공격에 의해서 약간 피해가 나면 주로 전선 조정을 합니다. 혹은 예배속 관계를 바꿔줘요. 전선 조정이라는 것은 부대의 배치를 약간 바꿔서 방어력을 다시 회복하려는 노력 중에 하나고 그것도 어려우면 추가적으로 증원을 해주거나 예비대를 보내죠. 그런데 이 부대가 완전히 깨질 지경이 되면 재편성을 합니다. 재편성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A 대대의 1개 중대가 싹 날아가 버리면 1개 중대를 주고 그 1개 중대를 빼온 다른 대대는 다른 조직으로 바꾸는 말 그대로 재편성입니다. 그런데 재조직은 부대가 완전히 와해되어서 완전히 부대를 새로 창설하는 정도의 노력이 없으면 불가능하죠. 불가능할 정도일 때 그렇죠. 재조직을 하는 것이고 이 재조직이 필요한 상태라고 몽고메리가 보고한 것은 정말로 큰일 났다는 얘기인 그렇죠. 것이죠. 왜냐하면 그런 거 하나하나가 어마어마한 노력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했다라는 거는 정말 이건 다급한 상황이다. 맞아요. 위기의 순간이다. 이런 이제 뉘앙스가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탑 시크릿 위에 얼전트라고 하나 더 붙인 거군요. 그렇죠. 네네. 정말 이제 긴박한 분위기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예비군을 재배치해서 방어를 강화하는 하나의 방안. 네네. 그리고 현재 그 7기갑사단이 현 위치에서 끝까지 치열하게 방어를 해서 시간을 벌겠다. 네. 이러한 안도 하나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말 그대로 긴박한 분위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네네. 그 보병의 추가적인 증원 없이 기갑사단만으로 일단 방어하겠다는 것은 여기서 모두 죽는 것도 고려하겠다는 얘기인 것이고 통상 그렇게 안 하니까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네. 부대가 다만 30%라도 남아있으면 그러니까 온전하지는 못하지만 철수시키면 그 씨앗 간장처럼 그 부대를 가지고 또 다음을 도모할 수 있는데 그렇죠. 그냥 거기서 끝까지 방어하겠다는 것은 이거는 완전히 여기 사활을 걸었다는 겁니다. 매우 긴박한 분위기가 느껴지는데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던 1944년 서유럽으로 우리 전똑과 함께 여행 가듯이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저 별명 바뀐 건가요? 전똑으로. 아까 건의하신 거 아닌가요? 근데 헛똑똑이니까 전똑으로 그냥 해서 네네. 그냥 전바로 가겠습니다. 네네. 어감이 전바가 난 것 같네요. 네. 전똑보다는. 구관이 명관입니다. 문을 두드리는 것도 아니고 지금. 네. 아니 뭐 문을 두드려 주세요. 두드리면. 네. 전쟁사에 빠진 사랑에 빠진 바보님 계십니까? 똑똑? 네. 똑똑똑. 네. 자, 44년 6월로 좀 가보죠. 연합군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전개합니다. 그리고 서유럽을 탈환하는 시동을 걸었다고 할 수 있죠. 네. 여기에 바그라티온 작전, 8월 파리 해방, 연합군의 승리가 진짜 그 눈앞에서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이게 지금 독일에게는 엄청난 위기인데 44년에 또 큰 사건 하나가 일어납니다. 뭡니까? 우리 그 기억나시죠? 톰 크루즈가 그 한 대령역으로 나왔던 영화.
그 영화 제목이 작전명 발키리입니다. 발키리. 발키리 작전이죠. 네. 히틀러 암살 시도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독일 내 히틀러 저항 세력이 폭탄을 터뜨려서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했는데 실패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이게 어떤 걸 이제 야기했냐면 네. 히틀러는 이제 자신에게 반하는 인사를 대대적으로 수청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향후 작전에서 지휘관들, 혹시 장군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데 그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아, 이제 말을 꺼낼 면목이 없구나. 아, 이게 숙청당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거기다가 지금 암살 시도를 못 막아낸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할 말이 없지.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이제 히틀러가 원하는 식의 히틀러의 생각대로 작전이 전개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영화에 나오는 장군들 잔뜩 모아놓고 빡빡빡빡빡빡빡 소리치는 그 부분이군요. 네가 나보다 천재야? 할 말 없죠. 네. 뭐라 그럴까요? 제가 더 천재입니다. 할 수는 없잖아요. 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전쟁이 독일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입니다. 서쪽에서는 연합군이 지금 라인강까지 거의 치고 오고 있죠. 예. 동쪽에서는 소련군이 폴란드를 넘어서 예. 지금 비스와 강까지 온 겁니다. 지금. 아, 비스와 그러면 강까지. 이제 독일은 정말 이제는 패전이에요. 패전. 항복해야 되는데. 항복해야 이 정도 돼요. 되면. 네. 분위기가 정말 쉽지 않구나. 게다가 지금 독일 본토는 어떻습니까? 연합군의 그 전략 폭격으로 엄청나게 지금 이제 그렇죠. 난리잖아요. 10,000명, 20,000명씩 뭐 죽어가고. 네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시점 생각했을 때 독일 국민들의 사기는 매우 떨어져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재밌는 시각은 뭐냐면 네. 그럼에도 독일의 어떤 국민들의 전쟁 수행 의지는 살아있다. 하하. 이게 뭐냐면 소련이 독일 땅으로 다가오면서 저 나쁜 놈의 새끼들이 우리 땅 들어오면 우리 다 죽어. 이제는 우리가 방어해야 돼. 그러면서 그걸 이제 또 나치가 독려를 하는 거죠. 아하. 그러면서 국민들이 그전에는 공격, 그러니까 남을 정벌하기 위한 전쟁이었다면 이젠 내 나라 땅을 지켜야 되는 전쟁입니다. 그러면 정말 절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전쟁 수행 의지가 살아나고 있던 시기였더라고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역설적이네요. 네, 그렇죠. 네. 이게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전쟁사 쪽에서 국가 지도자가 위기에 처했을 때 국민의 심리의 변화라는 것은 네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아주 오묘한 것이 많아요. 맞습니다. 네. 아무리 못난 아버지라도 밖에 나가서 두들겨 맞고 오면 가족들은 다 아버지 편 들게 돼 있거든요. 네네. 더군다나 문제가 또 뭐가 있냐면 위층 사는 사람, 옆집 사람들이 평소에는 아무리 고가워 보여도 맞고 돌아오면 누가 너 때렸어 하면서 달걀도 주고 소고기도 줍니다. 네네. 주변국들이 또 결집되는 효과가 있어요. 맞습니다. 네. 지금 그런 아주 애매한 시기입니다. 네. 게다가 국민들은 누굴 보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기적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다. 그럼 히틀러 입장에서도 자기가 뭔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답답하네요. 답답해. 네. 그래서 결정한 것이 아르덴 대공세라는 건데 네. 현재까지도 도박에 가까운 결정이었다. 뭐 그 정도는 우리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정합니다. 네. 그런데 그것만으로 우리가 히틀러를 평가하고 그 이후에 전개 상황을 이것이 시발점이었다. 도박 같은 결정이었고 우매한 결정이었기 때문에 엉터리 같은 결과가 나왔다. 이거는 사실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할 거면 우리가 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네. 다 아는 건데. 그렇죠. 네. 어떻게? 일단 그래도 한번 좀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독일은 이 상황에서 이런 대공세를 할 능력이 안 됐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계속 공습을 막고 있고 전선이 확대돼서 병력이 대부분은 또 동부전선으로 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 속에서 독일은 정말 병력이나 보급, 물자 이런 것들 모든 게 정말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가장 큰 문제는 여기에 이제 최정예 기계화 부대를 쏟아붓는데 이대로 움직이려면 제일 뭐가 필요합니까? 기름? 기름이죠. 연료가 턱없이 부족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다가 연합군 거 뺏어야지라는 생각까지 했을 정도로. 거의 뭐 원시 시대입니까? 이게 무슨? 그렇죠. 근데 그 험준한 아르덴을 돌파해서 최종 목표가 그러니까 엔트워프인데. 예, 엔트워프. 예. 이게 거리가 거의 한 150에서 200km 가까이. 그러니까 15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 연료가 없는데 저기까지 가겠다? 이건 처음부터 성공의 확률이 정말 떨어졌던 작전이었던 거죠. 저는 그 부분이 좀 약간 애매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본인들이 가장 최적의 전력을 갖고 있을 때, 그러니까 전쟁을 시작했을 때, 네네. 거기 돌파 안 되는 거 알아서 우회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와서는 돌파하겠다? 지금 이 상황에서? 그렇죠. 네. 그런 작전에 지금까지 내가 정말 금송아지처럼 아끼고 이런 금송아지. 네. 최정의 네. SS 기갑 부대를 그러니까요. 다 틱으로 이루어져 있는 투입했다.
이거야말로 도박이라는 평가가 이제 지배적인 겁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네. 결국에는 이 군사작전의 처음 아이디어가 누구로부터 나왔느냐? 히틀러입니다. 히틀러. 뭐 방어의 귀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모델 이런 사람이 아니고 발터 모델. 예, 아니면 룬드스테트가 아니고 네. 히틀러가 장군들한테 내가 이런 생각 가지고 있으니까 너희가 한번 해보자. 자, 이 말은 뭐냐면 군사적인 실리보다는 처음부터 정치적인 동기로부터 이 작전이 나왔다는 거예요. 히틀러는 정치적인 동기로부터 전략 지침을 끌어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제가 봤을 때는 제가 한편으로 이게 히틀러가 이해는 됩니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상황에서 뭔가 기적이라도 만들고 싶었다는 겁니다. 좀 무섭다. 네. 그러니까 어차피 기다리고 있으면 죽는데 정치 지도자 입장에서는 네. 뭐라도 한번 승부수를 던져보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히려 여기 히틀러를 좀 변호해주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네. 지금 연합군의 전쟁 종결 정책이 뭡니까? 무조건 항복이잖아요. 일단 항복이죠. 그냥 항복도 아니고 무조건 항복입니다. 무조건 항복, 현 상황에서 당장 휴전. 당장 휴전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없애겠다는 거잖아요. 카사블랑카 회담에서 이야기했던 거는 없애겠답니다. 상대방 수뇌부 없애겠다. 네. 그 말은 뭐냐면 결국 히틀러로 하여금 나는 항복해도 안 될 거야. 네. 그러니까 벼랑 끝으로 몰지 않았을까 오히려. 어차피 내가 없어지고 죽을 바에는 그래도 뭐라도 한번 해보겠다. 너무 그렇죠. 좀 극단적인 해석인가요? 아니요. 아이러니하면서도 굉장히 통찰력이 있는 해석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1차 세계대전이 종결되고 나서 네네. 독일이라는 이 국가와 국민들을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 낭떠러지로 몰았기 때문에 사실은 2차 세계대전이 생겨난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고 그 종결 과정에서도 결국은 서유럽과 미국은 이전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똑같은 짓을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전으로 가기 위한 여러 단계가 있고 그 단계 하나하나가 다음에 찾아올 평화의 밑거름이 되는데 무조건 항복을 외치고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어서 완전히 두 손 두 발 들고 항복하게 만들었으니 거기에서 마지막으로 히틀러가 너 죽고 나 살자는 식으로 도박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이런 해석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그 히틀러가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죽는 건 마찬가지니까 도박을 해보겠다라고 했을 때 그 도박 자체에 자기 자신의 죽음이 들어있었을까요? 안 들어있었을까요? 너무 역시 남 박사님다운 예리한 통찰력입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다르거든요. 안 들어있었을 것 같아요. 정말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된다. 네, 이게. 비합리적 확신은 너무나 위험한 건데요. 그렇죠. 네. 근데 또 히틀러 나름의 근거는 있습니다. 잘 이해는 되지 않지만. 하긴 이해되지 않는 근거 그것도 무섭다. 지금 저는 너무나 무섭습니다. 네. 거기에 우리가 가장 무서워하는 장군, 이 유럽의 동장군이 또 등장을 하죠. 이 기동력, 보급에 정말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는데 이 시기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도 사실은 저는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렇죠. 네. 히틀러는 왜 그랬나요? 지금 하필 요때. 그러니까 이제 히틀러가 공세의 중점으로 선택한 지역이 아르덴이잖아요. 아르덴은 아까 이제 벨기에라고 이야기하셨지만 벨기에 남동부, 그다음에 룩셈부르크의 북부, 프랑스 북동부에 걸쳐 있는 꽤 큰 산림 지역입니다. 실제로 그 드론 날려서 찍은 거 봤는데 네. 어마어마한 지금은 이제 국가 공원 단지가 조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거기 자전거도 있고 찻길도 있고 그 배 탈 수 있는 넓은 강도 있고 어마어마하게 장난 크더라고요. 아니죠. 그러니까 나무가 빽빽하게 있는 곳도 있고 그다음에 중간에 능선군들도 있고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길은 좁아요. 길은 좁은데 중간중간에 말씀하셨던 그런 강도 있고 그리고 최후의 그 선이 이제 뮤즈강이잖아요. 네, 뮤즈강. 이제 중간중간에 강에 있는데 교량이 한번 끊기면 이 전차는 정말 도하기 어려운 못 가죠. 답이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도 우리가 이거는 기갑부대의 기동이 어려운 곳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연합군도 사실상 연합군 입장에서 진격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어느 정도 이렇게 뭔가 둔화됐을 상황에서도 이 지역에 대해서는 방어에 그렇게 신경을 안 썼어요. 똑같네. 왜냐하면 내가 기동하기도 어려운데 상대방도 이쪽으로 기동하고 오지는 않을 것이다. 인간은 참 보면 어리석어요. 그렇죠. 그 방심 때문에 한번 당했는데 똑같은 실수를 하는 거잖아요. 다만 연합군 입장에서는 이제 독일 땅으로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아르덴이라는 곳은
기갑부대 기동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으니까 그쵸? 여기에 한 보병 4개 사단 정도가 배치되어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독일이 보기에는 이 아르덴만 통과할 수 있다면, 네. 뮤즈강을 건널 수만 있다면, 아하. 프랑스와 벨기에를 연한 그 주요 도로망에서 안토베르펜으로, 엔트워프가 항상 입에 익어가지고, 안토베르펜 혹은 요즘은 엔트워프가 저는 항상 익어요. 아, 그래요. 우리가 어렸을 때 뭐 무슨 스포츠나 또 아니면 또 그 세계 회의 같은 거 할 때 보면 여기는 엔트워프입니다. 이거 많이 들어서 그래요. 근데 이제 뭐 현지어로 해달라고 하니까. 안트베르펜 쪽으로만 우리가 진격을 한다면 중요한 건 뭐냐면 연합군의 보급도 끊을 수 있고, 이게 안트베르펜이 유일한 보급항이었습니다, 당시에. 그것도 그렇죠? 이거 개척하는데 정말 힘들었거든요. 항구를 그러니까 뺏긴 했지만 그 항구 시설을 다시 살리는데 연합군이 정말 힘들었고, 그 주변에 독일군이 계속 또 버티고 있으니까 이걸 겨우겨우 이제 항구 역할을 하게끔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걸 뺏기면 다시 또 노르망디 상륙작전 이후에 그 험난했던 보급난을 또 겪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지형이 받쳐주고 보급로만 바다를 통해서 어떻게든지 하여튼 확보된다면 그것을 거점으로 해서 연합군이 더 이상 진격을 못하도록 방해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면 미군과 영국군을 분리시킬 수도 있어요. 그 우리가 좋아하는 그 이제 군사용어로 작전적 절단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떠한 적이 상대의 군대가 기동로를 가지고 목표를 향해서 순조롭게 진격하고 있을 때 가장 그 목표 달성을 방해할 수 있는 비계의 한 수가 작전적 절단인 거죠. 맞습니다. 그냥 중간에 끊어버리면 작전이란 게 그렇습니다. 잘 나가고 있는데 중간에 끊으면 그 작전 지속력이 더 이상 확보가 안 돼요. 맞아요. 게다가 아르덴 지역이 겨울에 늦가을부터 사실 이게 이제 독일의 작전명은 그 가을 안개가 그렇죠? 가을 안개. 신비스럽죠? 가을 안개. 그 클래식 음악에 나올 것 같은 멋진 광경인데 그거를 지금 전투에다가 이용하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독일에게 너무나 불리한 상황이 뭐냐면 공중 우세 혹은 제공권을 연합군이 가지고 있었다. 결국에는 폭격으로부터, 공중 공격으로부터 피하려면 악천후 혹은 안개 이런 걸 이용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전차 부대에게 진격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날씨를 한번 이용해 보겠다. 이거 제갈공명의 재림인 겁니다. 지금. 제갈공명의 재림. 대자연이 깔아주는 연막탄. 그렇죠. 아, 맞습니다. 네네. 자, 근데 하나하나가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우리가 전쟁사를 공부한 사람 입장에서 몇 발 떨어져 보면 너무나 전술적이에요. 그것만으로 그걸 결정했다고 보기에는 히틀러는 지금 총통이잖아요. 총통의 결정으로서 그다지 좋은 결정으로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략적 혹은 정치적 동기에서 출발했는데 이유를 들어보니 다 전술적인 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거는 역사를 잘못 배웠던 것 같습니다. 못 배운 놈. 못 배운 놈. 과거의 나의 그 승리의 경험. 1940년 5월의 기억을 너무나 확신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르덴에서 독일군이 프랑스군을 뚫고 그 낫질 딱 한 방에 그걸로 영푸군의 주력을 포위선멸 하면서 6에서 7주 만에 프랑스군의 항복을 우리가 받았다. 프랑스의 항복을. 그 기억이 4년 전에 그 기억이 너무나 선명한 겁니다.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군사작전 한 방으로 정치적 성과를 달성했잖아요. 그걸 지금 떠올린 거네, 그러니까. 또 한 번 해보자, 여기를.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아르덴을 돌파해서 안트베르펜까지 점령하면은 미군과 영국군을 분리시킬 수 있고, 잘하면 영국군, 즉, 몽고메리의 21 집단군을 포위 선멸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꿈이 너무 큰데. 그러면은 평화협정을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지 간에 그 목숨을 연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서부전선을 마무리 짓고 그 병력을 다시 동부로 돌려서 소련과 일전을 펼쳐보겠다. 복잡해지기 시작한다. 여기 또 이제 머리를 쓰죠. 저 연합군 놈들 보니까 특히 미영과 소련은 이데올로기가 다르잖아. 혼자 그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지금 보니까 균열이 일어나는 것 같아. 걔들 분명히 사이 안 좋아진다. 결국에는 3제국의 보존을 위해서 한번 이런 승부수를 돌려보는 겁니다. 정말 이거는 전쟁 승부를 원점으로 돌릴 전략적 저는 공세라고 평가를 합니다. 생각한 대로 됐다면. 됐다면요. 그러니까 계획 자체는 그랬던 겁니다.
원대한 계획이었어요. 정말로. 예. 여기 딱 어울리는 명언이 있잖아요.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한 대 쳐맞기 전까지. 그럼 이제 한 대 쳐맞는 거잖아요. 자, 1940년 아르덴 숲을 돌파한 진경로가 이제 좀 나오는데요. 그림을 갖고 좀 얘기를 해볼까요? 여기에 보면 1940년에 독일 기갑군단이 아르덴 숲을 지나서 프랑스군으로 하여금 기습을 당하게 만든 그 전투. 뭐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네. 세계전쟁 역사상 가장 유명한 우회 전술. 아까 말씀하신 그 낫질 네. 작전이라고도 우리가 그렇죠. 얘기를 하죠. 네. 낫질 작전이라고 하는 이유는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부대가 뚫고 나간 그 모양 자체를 보면 나처럼 돼 있는 거예요. 예, 이렇게 샥 해서 그 모양이 나처럼 돼 있는 거고, 지금 히틀러가 하고 있는 거는 작전적 절단, 도끼로 찍는 겁니다. 그러니까 1940년에 독일 기갑군이 지나간 그 낫질 작전과 1944년에 지금 독일군이 하려고 하고 있는 이 작전은 서로 전술의 성격, 전술적인 과업이 다르다고 얘기를 해요. 교수님께서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히틀러는 암살 시도 등으로 인해서 신경이 바짝 예민해져 있는 상태고, 장군들은 아마도 자포자기 상태로 그냥 그래 저 하고 싶은 대로 하도 뭐, 안 될 것 같은데. 뭐라 하노 어쨌든 다 끝났다 이러고 있는 상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영화에서 봐도, 회고록에서 봐도 아무도 반대를 안 했다고 해요. 심지어 룬트스테트는 이거는 절대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인물입니다. 그나마 모델은 이 사람 좀 그렇잖아요, 약간. 그 사람 반골이잖아요. 뭐. 형님 안 됩니다! 막 이러면서. 근데 이제 최대한 맞춰주려고 했죠. 발톱 모텔 보면 이제 외안경 쓰고 있잖아요. 탁 보면서 형님 그거 안 되는데 막 이랬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제 싹싹 동부전선에 보내고 남은 전력들을 지금 탁탁 긁어 모아가지고 아르덴 숲을 공격을 하는데 탁탁 긁어 모았다고 보기에는 너무나 정의 용언들이에요. 그러게 말입니다. 진짜 제가 아까 금송아지라는 표현을 썼는데 항공기 같은 경우는 어디서 가져온지도 몰라요. 정말 숨겨놓은 항공기까지 다 가져옵니다. 숨겨왔던 나의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배가 고파 외국에 여행 갔어요. 지금까지 뭐 자잘한 거 사느라고 뭐 무슨 지폐나 동전지 다 주고 위급한 상황에 쓰려고 이제 은으로 된 발을 하나 갖고 있었는데 빵 하나를 사야 되는데 돈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어떻게 해요? 굶어 죽겠고. 은으로 된 바를 빵 하나 바꾸기위해서 꺼내는 건데 지금 아르덴 숲 돌파를 위해서 마지막 결전에 쓰려고 이러한 상황이 아닌 영미군을 완전히 밀어붙이고 유럽을 완전히 차지할 때 개선문을 통과시키려고 모아놨던 이 금송아지를 집어꺼낸 거잖아요. 그 마지막 남았던 연료와 탄약까지 다 가지고 이제 오는 거죠.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규모가 한 22개 사단인데 여기에 중요한 거는 정말 그 최정예 기기화 사단이 무려 8개였습니다. 많이 아껴놨네. 정말로. 그러니까 병력으로 따지면 20만 명 정도가 됐고요. 근데 나쁘지 않다. 그 규모로 따졌을 때는 좀 이제 좀 초라하죠. 그래서 뭐 100만 명, 130개 사단 갈 때에 비하면 그렇지만 그래도 이 정도 잘만 하면 성공할 수도 있겠다고 착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근데 당시 최고의 최고의 전차였던 티거가 거의 티거를 포함한 티거. 전차가 거의 950여 대, 뭐 혹자는 1000대 정도까지도 이야기를 하는데 티거 1000대. 꽤 모았습니다. 네네. 그리고 다연장 로켓, 뭐 네벨베르퍼 같은 유명한 무기들도 동원을 하면서 대포, 화포도 거의 한 2000여 문, 1900문 정도를 동원한 나름 정말 최후의 공세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아직 결과를 모르니까요. 그렇죠. 대공세에 걸맞는 병력을 모았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규모 설명을 또 듣고 보니까 이거 치트키네요. 그렇죠. 쇼미더머니. 연합군도 쇼미더머니. 놀랬을 것 같은데요? 이거 어디서 나온 거야? 티거가 왜 지금 나와? 독일 다 망해가는 줄 알았는데. 놀랬겠다. 그 연합군의 규모도 이때는 좀 만만치 않았는데 이때 이제 한 8만 3천 명 정도 병력이 여기에 주둔을 하고 있었는데 적은 수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좀 방심했다고는 하지만 8만 3천 명 정도라면 그냥 어림짐작해서 6개에서 8개 사단 정도인데 방어를 하기에 나쁘지 않다. 그리고 전차하고 기갑 차량은 400여 대 정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더 배치할 수 있었으나
배치할 만한 공간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예요. 네. 어쨌든 기동해야 배치가 되니까 여기에 독일이 기습한 이후에 추가로 병력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가 집결을 보유한다고 그러죠. 아르덴 숲 주변에 연합군의 부대들이 집결을 보유한 상태였습니다. 이게 이제 확 불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총 추산한 결과 총 병력은 우리가 100만 명 정도가 부딪힌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초기에 4개 사단에서 계속 이제 증원이 되고 반격을 해오면서 100만 명까지 늘어난 거죠, 이 지역에. 엄청나게 불어난 건데요, 그렇게 보면. 그게 이제 20만 명과 8만 3천 명이 100만 명으로? 그게 미국의 힘이죠. 야, 네. 그 짧은 시간에 네. 그렇게 많은 병력이 이쪽으로 왔다. 야, 저는 대단하다. 그걸 미국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확 상상으로도 그게 늘어나는 게 잘 가늠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독일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시간 아니겠습니까? 시간. 네, 어떻게든 빠르게.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내가 유일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시간이 흐른다는 것뿐이거든요. 네네. 이 시간을 잡는 자가 위기를 더 빨리 극복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그게 뭐냐면 결국 기습입니다. 기습을 통해서 마비시켜가지고 전격적으로 뭔가 승리를 쟁취하겠다. 그 전형적인 40년 5월의 딱 느낌이잖아요, 지금. 이게 뭔가 역사는 반복된다고 그러는데 네. 그 짧은 구간에 너무들 반복된다. 그렇죠. 네. 지금 보고 있는 게 이제 독일의 초기 배치입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는 독일의 작전 계획을 좀 구체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독일군은 일단 3개 군이 공격을 합니다. 3개 군. 그 중에서 2개가 기갑군이에요. 그래서 결국 기갑군이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기습하기로 했으니까. 그렇죠. 속도잖아요. 슉슉슉슉. 네. 그래서 가장 북쪽에 독일의 6기갑군이 배치가 돼서 이들이 정말 최대한 빨리 엔트워프까지 가져야 되는 겁니다. 네. 안트베르펜. 세 번 해보세요. 이들이 안트베르펜. 최대한 빨리 안트베르펜까지 가져야 되는 겁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주공이에요. 여기에 독특함이 있네요. 네. 정말 앞뒤 재지 않고 그냥 도 아니면 모식으로 가는 기습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기습 작전을 할 때는요, 여러분, 조공이 먼저 갑니다. 조공이 어떨 때는 주공보다 더 많은 전력을 가지고 가서 완전히 적을 혼란시킨 후에 주공이 가는데 지금 여기는 그거 할 틈이 없는 거예요. 네. 주공에다가 그냥 말 그대로 몰빵해줘갖고 쭉 가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주공과 조공이 같이 가죠, 거의. 그렇죠. 그래서 조공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제 중앙에 위치한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주조공의 역할이 좀 애매하긴 해요. 왜냐하면 5기갑군도 상당한 병력이었거든요. 아, 그렇군요. 5기갑군은 미군 전선의 중앙을 타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르덴의 한복판을 타격해요. 근데 특히 여기가 중요한 게 철도와 도로가 교차하고 있는 그런 교통의 요충지들을 빨리 점령해달라. 뭐 생비트도 점령해줘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브리셀까지도. 멀리 봤네요. 점령을 해주면서 6기갑군이 안트베르펜까지 가는 거를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중앙을 완전히 잡아서 적의 주 방어 전력들을 고착시켜 놓은 다음에 네네. 주공이 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 그렇죠. 그 다음에 5기갑군 남쪽에는 이제 7군이 배치되어 있어서 7군은 주로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기갑군들, 특히 5기군의 측방을 보호해주고 엄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나름 계획은 잘 만들었다. 네, 왜냐하면 5군과 6군이 확 가려면 측방이 지금 노출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여기를 최대한 방어해주면서 보조해서 맞아요. 가겠다라는 좀 보조 역할도 부여를 해줍니다. 현장의 지휘관 같은 경우는 총사령관으로는 룬트스테트가 있었고요. 룬트스테트. 이제 지역사령관이죠. 어떻게 보면 이 지역에. 그렇죠. 전체적으로 관장만 하지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볼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전반적인 이 작전을 담당했던 사람은 역시나 발터 모델이었고요. 발터 모델. 네, 이 사람이 이제 비집단군 사령관이었고 그 밑에 이제 3개의 군이 있는데 6기갑군 같은 경우는 다트리히 대장이 했고 그다음에 5기갑군 같은 경우는 만토이펠 대장이 지휘를 맡았고요. 그 사람 작전 실패 몇 번 말아먹은 사람인데.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7군 같은 경우는 브란덴버거가 지휘관으로서 이제 아무튼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중요한 거는 기습이잖아요. 네. 그래서 기습을 하기 위해서 기만 작전도 계속했고 보안을 정말 철저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2차 대전 때 영국군이든 미군이든 정말 어떻게 보면 독일을 이렇게 쉽게 능수능란하게 요리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정보잖아요. 그렇죠. 맨날 암호 들켜가지고. 네. 맞아요. 근데 그거를 안 걸리기 위해서 전령을 써가면서까지. 그렇죠. 철저하게 정말 위장을 했고, 그리고 미군 역시도 설마 이 시점에 독일군이 우리한테 공격을 해와?
쟤를 다 이제 기진맥진해 있는 상태인데.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설마 아르덴 쪽으로 오겠어? 이렇기 때문에 독일군이 이쪽에 공세를 해올 거라고는 믿지 않았어요. 야, 진짜 아까 얼전트라는 그 글씨 왜 썼는지 알겠네. 그렇죠. 깜짝 놀란 거죠. 네. 게다가 또 이제 북한과 같은 전법인데. 뭡니까? 국민 척탄병. 아, 그 수류탄 하나 줘가지고 내보내는 거예요? 내보내는 거. 침투부대죠, 일종의. 그래서 미리 침투시켜가지고 교란작전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나름 준비를 정말 철저하게 했어요. 아, 철저한데 진짜 얄밉네. 네. 그러면서 전차 부대가 선두에 가면서 빠르게 이제 기갑 돌파를 시도하는 방식이었는데 결국에는 이 아르덴 지역에서 돌파를 하려고 했던 거죠. 네. 기동전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면 이때 이제 마찬가지로 방심을 하고 있었고, 독일군이 최고의 전력을 가지고도 우회할 수밖에 없었으니 우리는 여기에 크게 방점을 찍고 방어병력을 배치할 필요가 없다라고 연합군은 판단을 했었던 것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연합군의 주요 루트는 위쪽으로는 이제 루르 공업지대. 네. 해안 쪽으로 들어가서 독일군 들어가는데, 혹은 남쪽으로는 이제는 알자스 로렌 지역, 특히 로렌 지역, 짜르 지역, 이쪽으로 가려는 게 주거 방향이었고, 아르덴은 그렇죠. 뭐 가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쪽으로는. 네. 자, 그렇다면, 네. 이렇게 독일군이 철저하게 준비해서 오고 있는데, 미군은 4개 사단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이 지역에. 네. 계획대로 12월 16일이 왔어요. 독일이 파죽지세로 아르덴 지역을 기습 공격을 일단 실시를 해요. 네네. 기습은 사실 대부분 효과적이에요. 알고도 당하는 게 기습입니다. 맞습니다. 네, 네. 길 가다가 우리가 어디 가갖고 죽탱이 안 맞는 거는 상대가 안 때리기 때문이지 내가 항상 방어하기 때문은 아닌 거거든요. 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다음 날부터 연합군 방어선에 돌파구가 형성되기 시작하죠. 여러분, 돌파가 되는 것과 돌파해서 목표를 달성하는 것, 그리고 돌파구가 형성되는 것은 달라요. 돌파구가 형성됐다는 것은 공격 부대가 가는 운동 에너지가 말하자면 망치로 못을 탁 두들겼을 때 나무가 움푹 들어갔다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것만으로 다 끝나는 건 아니에요. 야, 정말. 네. 나무가 쪼개져야 되잖아요. 안 쪼개지고. 그러니까 안 쪼개지는 거지. 네. 너무나 찰떡 그렇죠. 같은 설명입니다, 진짜. 지금 그게 또 너무 좋은 설명인 것 같아요. 네. 거기서 쪼개지면 성공하는 거고, 그치. 안 쪼개지고 구멍만 뚫리면 역으로 포위가 되는 경우가 많죠. 땜질을 해버리니까. 그렇죠. 땜질 해버리니까. 자, 17일 아침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일단 뚫린 바로 그 정면에 있는 미군의 106사단이 항복을 합니다. 아유, 참. 네. 이게 최초의 항복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유럽에서. 예. 뭔가 최초는 좋은 게 많은데 이런 건 안 좋은 것 같아요.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19일, 이틀 지나고 나서는 이게 전사에 많이 나와요. 바스토뉴. 벨기에의 요충. 피아가 차지했을 때 공이 차후 작전에 유리한 지역. 여기를 먹으려고 독일군이 포위를 시작하는 것이죠. 여기서 포위를 함으로써 결국 노렸던 것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기가 교통의 요충지잖아요. 네. 여기를 딱 장악하게 되면은 아르덴을 다 점령한 거나 마찬가지다. 아, 그래요? 7개 도로망이 서로 교차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장악하면은 아르덴 전선 자체가 붕괴할 수 있는 겁니다. 급소군요. 네, 그러니까 육군은 빠르게 올라가고 네. 5군은 아르덴 빠르게 붕괴시켜가지고 이 지역을 같이 가주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가장 좋은 거는 주공 따라서 같이 올라가면 더 좋죠. 네. 그래서 사실 여기를 공격하면 금방 끝날 줄 알았죠. 바스토뉴. 그래서 20일 정도까지 되면은 완전히 다 포위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안을 지키고 있었던, 네. 이곳에서 방어선을 펼치고 있었던 미군 부대가 쉽사리 항복하거나 네. 굴복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20일 상황을 보면은 16일 공격이 대단히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렇죠. 날씨가 안 좋으니까 미군 항공기도 안 떠요. 네. 그러면서 자 역시 총통각하의 사실 이 시점에서 독일군의 사기가 엄청 올랐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조금씩 문제점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일단 어떤 문제점이냐면 날씨가 안 좋잖아요. 그렇죠. 눈이 오고 비가 오잖아요. 그러면 아르덴 지역에 진흙탕이 시작됩니다. 아, 진흙탕. 네. 그러면 못했네. 네, 이게 연료도 안 그래도 부족한데 네. 전차의 속도가 너무 낮아지죠. 늦어지기 시작하고요. 게다가 미군이 철수하면서 그냥 철수한 게 아니라 교량도 다 파괴시켜 놓고 가다 보니까 뭔가 계획대로 조금씩 안 되고 있어요. 게다가 더욱더 큰 문제는 이제 미군이 항복은 비록 한 개 사단이 하긴 했지만 네. 능선에서 끝까지 막 싸운다는 거예요. 항복은 하긴 했지만 네.
일부 야, 부대는 난 몰라. 네. 나는 항복 모르겠고 나는 여기를 지키라는 임무를 받았어. 나는 네. 싸울 거야. 네. 그런 게 바로 이 바스토뉴에서 가장 극명하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바스토뉴 결사항전. 결사항전. 네. 밀떡 여러분, 들어오세요.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스토리 중에 하나. 밴드 오브 브라더스의 100일 공수사단. 그렇죠. 여기서 등장합니다. 저 여러분들께 딱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제 설명 다 무시하시고요. 네. 그 에피소드 제가 정확히 몇 화인지 기억은 안 나지만 그 우리 이지중대가 네. 바스토뉴에서 싸웠던 그 모습이 밴드 오브 브라더스에 너무 잘 나와 있으니까 옛날 생각하시면서 네. 혹시나 이걸 안 보신 분들이 있으면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극비문서 끝내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지도가 굉장히 잘 그려놓은 것 같아요. 단명하게. 이게 군사 지도에 있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작전 계획이나 실시간의 단대원 묘사는 아니지만 단순 명료하게 잘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스토뉴는 어떻게 보면은 독일군의 그 돌출을 시켜놨잖아요. 독일 돌출부를 만들어놨잖아요. 그 돌출부가 벌지잖아요. 그래서 이 전투를 이제 미군에서는 벌지 전투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돌출부의 한가운데 딱 박혀 있어요. 그게 얼마나 꼴보기 싫어요. 저걸 딱 박아놓고 있으니까 저기 교통의 요충지다 보니까 저쪽에서 새로운 기갑부대에 보병 혹은 물자, 보급 다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앞으로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실제로 물리적으로 안 되기도 하고 지나가려니까 찜찜하기도 하고 그렇죠. 기습당하면 그냥 다 엉망진창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첨단에 있는 부대는 더욱더 전과 확대를 하면서 진격해야 되는데 힘이 어때요? 뚝뚝뚝뚝뚝 더 떨어지는 거죠. 바스토뉴가 딱 그 역할을 한 겁니다. 이때 미군이 어떻게 버텼냐면 100일 공수사단이 무려 3배의 독일군을 막아냅니다. 3배. 3배가 넘는 독일군의 공격을. 통상 3배 막아내지 않나요? 방어할 때? 진짜 이거 너무 딱 뜨끔한데요? 네. 통상 방어할 때 적 공격을 한 3배 정도 규모는 막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3배라는 거는 내가 최상의 조건일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지. 지금 고립되어 있죠. 거기다 기갑이 왔지. 네, 기갑 부대가 왔죠. 사실 여기서 엄청 힘들게 싸웁니다. 열흘 동안 싸워요. 고립된 상태에서 열흘. 고립된 상태에서 탄약 떨어져가지고 연료 떨어져가지고 식량 떨어져가지고 그 밴드 오브 브라더스에 너무 묘사 잘 되죠. 혹한에서 벌벌 떨고 있죠. 결국 내 어떤 부대가 나를 구원해주러 올 때까지 버텨야 돼요. 근데 그나마 희망적인 소식이 들립니다. 패튼 장군이 우리를 위해 오고 있대. 패튼 장군이 오신다. 그때까지 버티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하나 이제 미국의 힘일 수도 있는데 23일, 24일 이 시점에서 날씨가 조금 좋아지니까 수송기가 내려와서 좀 떨어뜨려주고 이런 것도 있었어요. 공중 보급을 해주는군요. 보급을 해주면서. 근데 그게 충분치는 않았죠. 그나마 다행이었던 거는 이게 진창으로 도로가 변했기 때문에 독일군이 이 전 방향에서 한꺼번에 공격해 오지는 못합니다. 뜻대로 진격이 안 되니까 협조된 공격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딱 한 방향 위주로, 한두 방향 위주로 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한두 방향 위주의 재파식 공격을 해봐요. 그러면 미군 입장에서 어때 상황 때마다 거기에 집중해서 방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미군은 기갑부대는 아니었지만 100일 공수사단은 대전차조가 괜찮았어요. 대전차조가 괜찮았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미군은 뭘 부를 수 있습니까? 포병입니다. 포병이 그 후방에 대기를 하고 있었던 건가요? 포병, 군단 포병까지 부를 수 있거든요. 그거 굉장히 유리한 조건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독일군이 쉽게 뚫기는 어려웠다. 물론 그 안에 있는 100일 공수사단이 정말 힘들게 싸운 건 맞지만 여기서도 어떻게 보면 미국의 위력은 분명히 발휘됐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방어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해가 갑니다. 우리 그 타워 디펜스 게임 보면 아무리 막강한 적의 기갑 전력이 들어와도 속도가 느리고 한 곳으로 계속 오면 대전차조 깔고 장애물 깐 다음에 포병화를 교총해서 톡톡톡톡 잡아먹으면 돼요. 뭐 그렇게까지 유리한 상황은 아니었겠지만 맞습니다. 어쨌든 열흘이라는 시간을 벌 수 있었던 데에는 그러한 조건이 이유가 있었던 것이군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악전고투 뭐 연합군으로서는 이제 시작인 거잖아요. 아직도 가까스로 막아내긴 했지만 아직도 지금 전황이 오리무중 상태죠. 지금. 그러니까 적의 예봉을 막아내긴 했는데 날카로운 칼날은 이제 쑤시고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가장 유명한 하나의 문구라고 할까요? 그게 마음속에 떠오르죠.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100일 공수사단이 전멸했거나 항복했더라면
이거는 연합군에 미칠 심리적 파장이 어마어마하게 컸을 거예요. 끔찍합니다. 특히 101 공수사단은 미국을 대표하는, 미 육군을 대표하는 사단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신보도에 나와요. 101 공수사단, 독일군의 대공수에 전멸. 그러면 정말 히틀러가 원했던 평화협정? 어떻게 될지 몰라요. 독일군도 알았어요. 네. 이걸만 어떻게든 우리가 항복시키거나 굴복시키면. 네. 그렇죠. 안트베르펜까지 못 가더라도. 그렇죠. 모가지만 하나 턱 꺾어버리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죠. 네. 그래서 실제로 12월 22일 날 편지를 보냅니다. 미군한테요? 네. 야, 너희 다 포위됐다. 너 그냥 깔끔하게 신사답게 네. 부하들은 살려야 되지 않겠냐. 항복 요구를 하죠. 이렇게 해서 포기함이 어떠한가. 영어로 했던지 하여튼 이런 받아줄게 하여튼 대우를 잘해줄게. 네네. 그때 이제 사단장 대리가 맥컬리프 중장이었어요. 원래 여기 사단장이 맥스웰 테일러예요. 그 유명한 테일러 장군. 네. 근데 회의가 있어가지고 잠깐 이 발전투 전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원래 포병 사령관인가 아마 그랬을 텐데 지금 대리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사단장 하다가 지금 이제 대리로 하고 있는 대리로 지금 이제 사단장 대리로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그 편지를 보던 순간 평소에 욕도 잘 안 하는 사람이고 그다음 되게 성격이 약간 신사 같은 저 같은 느낌입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표정이 안 좋으시죠? 아니요. 너무 좋은 그 위트였어요. 그래요? 네. 딱 보더니 nuts. 진짜 죄송합니다. nuts. 이 사람 따위는 사람은 자기는 최고 욕을 한 거야. 그러니까 그게 사실 우리 걸로 하면 약간 이런 뉘앙스. 근데 그런 거예요? 정확하게 직역하면 이거 삐 나왔죠 지금 방송. 독일이니까. 게르만 이런 끼들. 이런 건데 한마디로 까고 있어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따위 소리를 이거 사단장한테 이거 할 것도 없어. 내 선에서 니네는. 근데 이게 이 사람의 의지뿐만 아니라 101 공수사단의 그냥 의지를 보여준 거예요. 야, 우리 101 공수사단이 그렇게 힘들게 훈련받고 와서 노르망디 때부터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어떻게든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는데 미국의 대표 사단인데 항복한다고? 우리가 너희 따위에 항복해? 이런 느낌이었던 거죠. 끝까지 항전합니다. 그 101 공수사단의 그 당대에 작성된 문서를 보면서 한번 우리 또 한번 역시 저는 이런 거 가져오실 줄 알았어요. 이거 보면 에어본 독수리 저기 이제 공수 휘장이 양쪽에 달려 있고 이거는 그 크리스마스에 대원들에게 축하를 하기 위해서 보내는 전문인 것이죠. 미 국립문서기록관리청 가보거나 미 육군군사연구소 가면 이 자료들이 현물로 전시된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1944년 12월 22일에 작성된 거예요. 24일에 이제 발송하기 위해서 22일에 작성된 것이고 여기에 보면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장병들한테 보낸 거죠, 지금. 네, 그렇죠. 힘내라.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의 역사 속에서 여러분들만큼 용맹한 전사들은 없습니다. 끝까지 우리 함께하고 살아서 돌아갑시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여러분 혼자 싸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동료와 같이 싸우고 있습니다. 내가 마냐. 그리고 우리 군 다 함께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과 함께 싸우고 있습니다. 이런 느낌 아닐까요? 누가 BGM 깔아드린 거예요. 감사합니다. 지금 그런 내용이고. 네네. 근데 우리가 그 nuts 까고 있네 이것을 우리가 소위 2차 자료나 책을 통해서 지금 봤잖아요. 그 감동도 컸어요. 그런데 실은 이 크리스마스 카드의 끝에 보실래요? 여기에 써 있는 거예요. 와우. 이게 너츠라고 별도로 한 게 아니라 자기 장병들에게도 지금 우리는 잘하고 있고 패튼 장군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비굴함을 강요하는 독일군들에게 내가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따라할 준비 되셨나요? 됐습니다. 너츠! 너츠! 이러면서 지금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서명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이죠. 네. 지금 그 역사적인 그 너츠라는 단어가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To the German commander. 야, 독일군, 야, 너 장군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귀를 좀 씻고 일로 와봐. 너츠! 잘했어. 자, 미치겠다. 바스토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포위되어 있는 거예요. 네. 바스토뉴를 구출하기 위해서 그가 오죠.
이제 중요한 인물이 등장해야죠. 네. 세게 가볼까요? 패튼 장군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의 포위망을 돌파하고 이러한 돌파를 진격을 뭐라고 하냐면 피해를 감수한 돌파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을 생각 안 하는 거죠. 내가 역으로 포위되거나 아니면 측방으로부터 공격받을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경우의 수를 제외하고 오직 하나 구출한다는 목표만 가지고 지금 가는 거예요. 그런데 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코너가 아니잖아요. 그냥 무식하게 막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죠? 일단은 패튼이 온다는 소식도 들렸고, 네. 그 다음에 23일 날에는 뭐 저기압으로 항공기가 뜰 수 있는 상황이 되어서 여러 좋다. 가지 이제 물자를 또 바스토니에 공급을 해주면서 네. 일단 숨통은 좀 튀어놓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에 초콜릿도 나오고요. 숨통이 튀네요. 네, 담배도 나오고요. 아유, 좋다. 근데 이제 독일 병사들 입장에서는 운 좋게 자기 지역으로 떨어지면 그렇게 좋아했다고 해요. 특히 허쉬 초콜릿을. 저는 진짜 패튼은 이 사람은 정말 난 사람이구나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원래 패튼의 임무는 뭐냐면 패튼의 3군입니다. 3군. 네, 떨드 아미입니다. 네. 3군의 임무는 로렌 지역, 그러니까 그 자르 지역에 정확하게 말하면 자르를 공격하기 위해서 동쪽으로 이제 진격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독일의 심장부로 들어가기 위한 그렇죠. 하나의 루트였던 네네네. 거죠.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네. 아이젠하워가 19일 날 패튼한테 야, 큰일 났어요. 네. 북쪽으로 방향을 빨리 틀어줘야 될 것 같아. 그리고 빠르게 아르덴으로 가져야 될 것 같아. 네. 존댓말 했겠죠. 그냥 존댓말 없지만 애매하게 말끝 들으면서 네. 좀 도와주소. 그래도 뭐 사령관이니까. 네. 뭐, 하여튼 패튼을 좀 껄끄러워했죠. 그쵸. 아이젠하워도. 네. 네. 브래들리도 껄끄러워했고요. 네. 사실 패튼이 이제 브래들리 바로 밑에 있잖아요, 지금. 모두가 다 껄끄러워했던 것 같아요. 뭐, 아무튼. 적도 아군도 다 껄끄러워. 네. 제 생각에 한 일주일 정도 걸릴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겠죠. 그쵸. 패튼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뭐, 3일? 걱정 마세요. 네. 48시간 안에 갈 수 있어, 나는. 호언장담을 합니다. 밀당을 아는구나. 진짜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한 네. 사람이에요. 언론 플레이도 잘하고. 일단 48시간 안에 갈 수 있다. 이 사람은 그 빈말은 안 하거든요. 용기와 결단력을 우리가 흥미로워서 보는 거지, 그 뒤에 그 치밀함, 그 전투 감각 대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정말 놀라운 게, 사실 부대가 방향을 트는 게 쉽지 않아요. 안 되죠. 그게 뭐 무슨 고속도로에서 반대편 차선으로 넘어가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세계사단을 바로 90도 방향 꺾어! 와. 북쪽으로 가! 스윙, 완전히 쫙. 이게 결단력, 행동의 신속함? 이런 것들이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혹자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패튼이야말로 미군의 장군들 중에 유일하게 독일군의 공세를 예측했던 사람이었다. 이런 평가까지 있거든요,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미리 이런 준비를 해놨다. 예비 계획이나 우발 계획으로 준비를 해놨을 것이다. 네, 가지고 있었다. 그게 없으면 부대가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야, 북쪽으로 올라가 한다고 그게 되나. 그리고 이게 짧은 거리가 아니에요. 240km 가야 돼요. 게다가 독일군이 막 촘촘하게 방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갑니까? 나름 그런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신속하게 할 수 있었다. 결국 모든 연합군에게 아르덴 공세는 기습이었지만 패튼에게만큼은 기습이 아니었던 셈인 거죠. 야, 그거 멋지다. 모두에게 기습이었지만 단 한 사람 깨어 있었습니다. 패튼입니다. 패튼. 네. 12월 26일 날 도착해요. 비록 48시간은 못 지켰지만 240km를 돌파해서 패튼의 선봉 부대가 마침내 바스토뉴 외곽에 도달을 해서 100일 공수사단과 연결 작전을 딱 펼칩니다. 대단하다. 근데 그때 그 선봉 부대가 누구였냐면 4기갑사단의 한개 대대. 이 사람 이름이 누구냐면 크레이튼 에이브람스. 에이브람스 전차. M1 A1. 이 사람 이름 따서 나왔죠. 지금 약간 소름 돋는다. 무기에 이름 붙여준 것은 통상 이제 맹장에게 붙여줍니다. 전술적, 작전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 그리고 동시에 이름을 붙여줬을 때 나중에 서로 민망한 일이 없도록 윤리적으로, 인격적으로 우수한 사람, 선별해서 붙여주는 거죠. 일반적으로 에이브람스가 유명한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에 유명합니다. 이 사람의 그 돌파 정신. 마치 우리의 그 걸프 전쟁에서 누구랑 비슷합니까? 우리 그 중대장. 그러니까 맥마스터가 어떻게 보면 에이브람스의 계보를 이었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환생했나? 왜냐면 M1 에이브람스 전차를 탔잖아요. 그 사람이 혼이 실려있는 딱 빙의해갖고 빙의해서 그 전차를 타고
그렇죠. 예, 이런 느낌으로 싸웠기 때문에 정말 창의적으로 가요. 그러니까 독일군의 어떤 저항이 있으면 막 돌파하는 게 아니라 우회해서 가기도 하고요. 중간중간에 새끼를 찾아내기도 하고요. 쉽지 않아요. 네, 그러면서 네. 결국 그 포위망을 뚫고 바스토니에 도착해서 연결 작전을 성공시켰던 거죠. 어떻게 보면 패튼하고 에이브람스하고 너무나 찰떡궁합이네요. 그렇죠. 네. 강과 약 네. 필요할 때는 네네. 강인한 정신과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융통성 이런 게 네네. 만난 거네요. 네.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이 패튼 휘하에는 워커 중장도 있었습니다. 아, 워커 소장. 네. 이야. 우리가 나중에 낙동강 방어선에서 그 그렇죠. 끈질긴 이 사람이 사실 워커의 장점은 기동전이에요. 네, 그렇죠. 근데 상황에 따라서는 방어전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도 했잖아요. 맞죠. 네. 그 수제자가 패튼의 불독 워커라고 그랬고 네네. 에이브람스는 사실 그 후속 계급상 세대. 네, 후속 세대. 새로운 세대 네. 뉴비인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도 잊혀진 워커를 잊지 말자. 아, 워커 잊으면 안 됩니다. 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아무튼 이러면서 날씨도 이제 완전히 좋아지고 네. 28일부터는 그러면서 이제 연합군 비행기가 본격적으로 독일군을 말 그대로 시작합니다. 판 뒤집혔네. 완전히. 네. 그러면서 패튼의 이제 부대들도 다 바스토니로 오게 됐고 예. 패튼의 부대들뿐만 아니라 아까 이제 100만 명 이야기하셨는데 네. 전반적으로 이제 막 반격을 해 들어가기 시작하고 예. 이제는 12월 말 시점에서는 뭐 룬드스테트는 끝났다. 네. 자, 아직도 근데 고집을 피우는 인물이 있죠. 아, 예. 바로 히틀러입니다. 그 말이야. 네. 자, 뭐 이런 네. 거죠, 지금. 네. 자, 그 이후에 역습 뭐 성공이네요. 연결 작전했으면 성공. 네. 작전의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은 셈인데 네. 어떻게 전개가 되나요? 결국에는 뭐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이 실패했다고 생각했지만 히틀러는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았죠. 왜? 도박을 했으니까 이것만이 유일한 자기의 끈인데 어떻게 쉽게 포기해요? 철수 명령을 내려야 되는데 안 내립니다. 안 내려요. 끝까지. 그러다가 더 두드러 맞고요. 아, 괜히 얘기 꺼냈다가. 네, 결국에는 어떻게든 뭐 독일군도 나름 잘 싸우죠. 왜? 독일군은 결국 전술력 능력 하나만큼은 정말 뛰어난 부대가 아닙니까? 그건 또 군사력 인정해야죠. 효과. 네, 네. 그래서 나름 잘 싸우지만 판세를 뒤엎을 수는 없었다. 그리고 완전하게 이제는 실패했고 네. 히틀러도 이제 그거를 인정을 하죠. 그러면서 1월 7일 날 네. 철수 철수. 이렇게 되는 겁니다. 히틀러 철수 이렇게 했겠죠. 예. 철수. 그렇죠. 네. 네. 그 몽고메리는 뭐 하고 있나요? 지금 갑자기 궁금하네.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거 이따가 좀 한번 말씀드려도 아, 그래요? 될까요? 알겠습니다. 네, 네. 아르덴 숲을 돌파해서 기사회생하려던 독일의 마지막 비장의 한 수 실패했습니다. 실패의 원인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첫 번째 병참과 보급의 문제, 두 번째 잘 싸우는 미군의 강력한 저항, 세 번째는 기후라는 변수, 공군력도 이게 포함이 되겠죠. 마지막으로는 연합군의 잘 짜여진 준비. 번호를 한번 매겨볼까요? 어떤 게 가장 결정적이었는지? 그건 여러분들이 한번 맞춰보실래요? 아, 사실 저는 여기에 예. 정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2번과 4번을 함께 묶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어쨌든 지금 미군 국면이니까. 네, 그러니까 미군의 저항이나 연합군의 대응.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사실 3번 같은 기후 변수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예측을 했습니다. 아, 예측을 했군요. 독일이. 그렇기 독일이. 때문에 악천후 혹은 안개가 많은 아르덴 지역을 선택한 거잖아요. 독일 입장에서. 독일 입장에서. 예. 그렇죠. 그리고 이게 이제 연합군 항공기가 본격적으로 진짜 이거를 말 그대로 완전히 이제 쥐고 그렇죠. 흔들 정도가 된 거는 28일부터입니다. 본격적인 그 항공 지원은. 근데 28일은 이미 승패가 기울었다. 기울었다, 이미. 네. 그냥 누워 자빠진 놈 한 대 더 때린 거군요. 그렇죠. 완벽하게 그냥 이제 밟은 거죠. 그 전에. 싹커킥을 날려버린 거네. 예, 예. 그래서,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보급도 물론 정말 이것도 심각하죠. 근데 이것도 처음부터 생각을 했었죠. 안 될 걸 알았죠. 예. 뭔가 좀 더 흥미롭고 기발한 의견들이 네. 우리 애청자들은 있는 것 같아요. 그 네. 한번 그러면 1, 2, 3, 4번도 좋고 네네. PD님 이거 퀴즈나 설문으로 한번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네네네. 혹시 그거? 지난번에 우리 여러분 놀랬습니다. 1,500명이나 참여해 주셨어요. 다시 한번 이 시간을 위해서 감사드리고 네네. 퀴즈로도 나가고 재미있는 의견도 한번 달아주세요. 가끔 우리 아이디어가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결정적인 변수, 뭐 허쉬 초콜릿이었다. 그럴 수 있잖아요. 네네네.
거기서 포기하려고 그랬는데 초콜릿 먹고 내가 힘이 나갖고 기관총으로 끝까지 거기를 버텼어. 그렇지. 뭐 그럴 수도 있으니까 네. 너무 진지하게 예 그렇습니다 하지 말고. 아니. 저 좀 항상 진지합니다. 네. 네, 신진지라고 불러주십시오 앞으로. 전진. 전쟁사계의 진진함. 네. 네. 전지. 전진. 이상하다. 전진. 네, 혹시 일사단에서 근무해본 적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네. 그럼 그건 안 되겠다. 네, 아무튼. 네. 근데 제가 이제 여기 조금만 제 그냥 의견을 이야기할게요. 그냥 판이 뭐 펼쳐지니까. 저는 사실 2, 4번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결국 저는 저항의지? 역사학자, 인문학자로서 사람입니다, 사람. 왜냐하면 독일군은 이거를 예상하지 못했어요. 이렇게까지 치열하게 싸울 줄. 미군이 저항할 것이다라는 거 생각 못했죠. 미국은 뭐 물량전 위주고 네. 항공전 위주인 줄 알았지. 그렇죠. 그러니까 미군에 대한 과소평가를 분명히 했었다, 히틀러가. 걔는 왜 맨날 남을 깔봐 이렇게. 막 러시아도 깔보고. 자기 수준에서만 생각하는 거죠, 일종의. 그러니까 미군 하면 물량으로만 믿고 까분다. 전쟁 의지는 약할 것이다. 마치 일본군이 처음에 태평양 전쟁 일으켰을 때 미군을 생각했던 것처럼 독일군도 어떻게 보면 미군에 대한 정보가 그렇게 많지 않았고 어떻게 보면 의지 자체는 별로 없는 군대일 것이다. 그동안 그리고 노르망디 상륙작전 이후에 미군이 싸운 걸 보니까 좀 아이젠하워가 유유부단한 게 좀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게 장점이자 단점이죠. 게다가 워낙 큰 군대이고 또 미영 연합군이다 보니까 어떤 그런 의사결정과 행동의 과정이 되게 느리다. 독일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근데 여기서 엄청나게 신속하게 대응을 했단 말이죠. 그런 변수가 예상치 못한 변수가 찾아왔기 때문에 독일이 받았던 심리적 충격이 엄청나게 컸을 것이고 그 순간 게임은 끝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네네. 아르덴 대공세와 제2차 세계대전. 네.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너무 저희가 급하게 많이 달려왔던 것 같은데. 참 이제 독일군은 참 이런 아르덴 공세, 의외의 일격으로 연합군에게 피해를 주면서 결국에는 그 단순한 피해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두고 싶었죠. 근데 결과를 놓고 봤을 때는 뭐 이런 평가가 있는 것 같아요. 6주 정도를 늦춘 것 같다, 연합군의 진격을. 6주? 네. 그것도 사실 대단하긴 하네요. 네,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뭡니까? 독일의 패망을 6개월 앞당겼다. 뭐야? 손해가 막심한데요? 금송아지 같은 것들 다 써서 동부전선에서 정말 이제 소련이 아무런 저항을 받지 않고 팍팍팍 치고 오고 그다음에 서부전선에서도 이 공세가 실패로 돌아가면서 미군이 정말 이제 미영 연합군이 쉽게 들어오게 되는 거죠. 투페어 들고 올인한 거네. 네. 그래서 저는 참 이게 제 생각이 좀 이상할 수도 있는데요. 히틀러가 뭐 히틀러 상황도 충분히 저희가 이해가 되고 그걸 입장을 설명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성공 가능성이 낮은 공세 작전보다는 방어전, 적에게 어마어마한 출혈을 가하는 끝까지 방어전을 펼치면서 그 소련이 했던 것처럼 그렇죠. 도시 중심으로 해서 사주 방어하면서 진격을 늦추고 그냥 기진맥진하게 연합군에 정말 저놈들 악독한 놈들이다라는 거를 그렇게 했더라면 차라리 그 어떤 패망의 시기를 늦추거나 아니면 히틀러가 처음에 어떤 전제를 깔았습니까? 미국과 영국과 안 맞아, 제대로 안 맞아요. 둘이 결국 싸울 거야. 그런 걸 갖고 있었더라면 오히려 뭔가 상황이 달라졌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오히려 장기전으로. 그러기에는 히틀러가 너무나 과대망상증이었고 저지른 게 너무 많았던 거죠. 사이코죠. 막판에 그냥 미친 광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편 또 재밌는 이제 또 이야기가 서부전선에서의 이제 주도권을 미군이 가져오게 된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 주도권은 이미 갖고 있지 않나요? 근데 영국이 계속 영국과 영국이 그래 같은 편이라도 같은 편의 주도권 위아래는 있어야 돼.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몽고메리가 계속 어떻게 보면 이제 총사령관이 아이젠하워고 그 밑에 몽고메리, 브래들리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몽고메리가 계속 똥볼 차고 있어도 아이젠하워가 계속 이제 용인해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비록 가진 게 적었던 영국군이라고 해도 파트너로 최대한 대우해 주려고 하니까 오히려 몽고메리가 뭐 내가 지휘권을 다 가져올게 지상군 이런 소리나 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 아이젠하워 입장에서는 우라통 터졌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꾹꾹꾹 참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전투가 끝나고 났어요? 이거 누구의 승리입니까, 솔직히? 지금 이 승리는 결국은 미군이 피를 흘린 거 아니에요? 미군이 정말 주역이잖아요. 근데 몽고메리가 언론에다 대고 이건 나의 승리다.
이게 내가 한 거야, 뭐 이런 거요. 내가 39군단 잘 보내서 미쳐버리겠네. 승리의 주역 행세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내 병사들, 내 군인들의 피와 땀, 생명을 갈아 넣으면서까지 자기 정말 어렵게 거두었던 명예를... 승리, 미국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 미국 입장에서 너무나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화가 나죠. 화가 난다. 너무 화가 나죠. 네.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공식적으로 항의를 하니까 영국 처칠도 사과를 했고 네. 몽고메리도 이제 꼬리를 내리는 거죠. 그러면서 몽고메리가 I'm sorry 하면서 뭐 했겠죠. 이 전투 이후에는 미국과 영국 사이의 그 주도권을 정말 이제 본격적으로 미군이 주도하게 되는 또 그런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군요. 네. 지금까지 우리가 2차 자료 혹은 일반적으로 나온 전쟁사를 통해서 보았던 아르덴 대공세, 서로가 생각지 못했던 질문을 날려서 당황시키면 승리한다는 독특한 컨셉, 시크릿 분석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근데 원래는 박사님께서 일방적으로 질문하셨잖아요. 이제 뭐 서로 돌아가면서, 네. 저는 질문을 생각 못했는데 큰일 났네요. 그게 우리가 노림수입니다. 질문을 생각 못해서 당황하는 것을 클로즈업으로 잡아주는 것. 일단 우리 그 미군 역습해서 구출 작전을 할 때 패턴이 없었어도 가능했다, 안 했다? 저는 어려웠을 것이다. 어려웠을 것이다. 네. 패턴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사실 이거는 확률이 되게 낮았습니다. 그리고 준비가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렇죠. 준비가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지휘관 같았으면은 나의 병사들을 사지로 모으는 게 쉽지 않아요. 미군은 그런 특성이 있죠. 그렇죠. 네. 게다가 그 빠른 시간 내에 가야 된다 저항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더라도 성공했을 확률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길어졌거나, 그렇죠. 적기를 놓쳤거나, 네. 더 큰 피해가 양산되었거나, 네. 아니면 마지막으로 얻었던 굉장히 큰 부수 효과, 미군이 영국군으로부터 주도권을 가져오는 게 안 됐을 수도 있는 있다라는 거죠. 근데 패턴이었기 때문에 과감하고 용감하고 그 정말 몰불 가리지 않는 그 치밀함이 있었기 때문에 미리 준비도 되어 있었고 네. 또 그렇게 과감하게 나의 그 병력을 그쪽으로 돌진시킬 수 있었지 않았을까. 네, 그러니까 이거는 시스템의 승리라기보다는 개인의 어떤 지휘관의 성향이 가져왔던 그 요인이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한편으로는 이 부분만 놓고 봤을 때는. 네. 저는 그거 굉장히 의미 있다고 봐요. 네. 그 한 사람이라는 유명한 테마가 있잖아요. 군사적 천재라고도 얘기를 하고 어떤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 국가를 위기에서 구해낼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하나면 족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은 100년에 한 번 정도 나오면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서 패튼이라든지. 그렇죠. 미국과 같은 초강대국,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군대를 갖고 있는 나라는 그 100년 안에 여러 명이 태어나는 거죠. 거기에 패튼도 있고 아이젠하워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에이브럼스도 있고 워커 장군도 있고 그러나 이제 그 정도 급이 아니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국가라고 할 때는 한 세기에 한 명 정도 있으면 돼요. 근데 그 사람이 거기에 없으면 난리가 나는 거죠. 마지막 그 한 사람. 우리 이 프로그램도 1차 사료를 확보를 해서 분석하고 내용은 조금 어렵지만 문서와 기록을 가지고 흥미 위주가 아닌 사실 전달 위주가 아닌 여러분에게 통찰력을 드리려고 온 제작진이 몇 날 며칠 고민하는 이유가 이 프로그램을 보는 여러분 중에 단 한 명의 군사적 천재가 나온다면 우리 군의 미래가 바뀔 수 있다고 우리가 신념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사관학교의 교수님들 또 전쟁사에 미친 물리학자 이런 분들 어렵게 모셔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이유도 그런 통찰력을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인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러한 전쟁사를 분석하고 거기에서 교훈을 뽑아서 생도들이나 아니면 미래의 군의 간성이 될 사람들에게 전달해주는 인물로 인문학자가 적합합니까? 아니면 이과계통의 학자가 적합합니까? 두 번째 질문인가요? 네. 저는 두 개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 다? 네. 그러면 융합형 인재가 요즘에 시대가 지향하는 바 아니겠습니까? 네. 두 가지 다. 둘 다? 네. 다만 나는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한 사람 또 같이 하면 되는 거죠. 서로 보완해주면서. 서로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가는 문화. KFN이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군 같은 경우도 미국은 흔히 말하는 우리가 과학적 군대. 그렇죠. 이과적인 게 강하잖아요. 냉철하다고 생각하고. 근데 그것만 가지고서는 절대 이 아르덴 공세, 그러니까 벌지 전투에서
이 정도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을 겁니다. 패튼거가 또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혹은 미군 개개인 병사들이 의지를 가지고 끝까지 싸웠기 때문에 상대방의 예상을 뛰어넘는 뭔가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과학적 사고로는 그 예상을 뛰어넘는 걸 절대 할 수 없거든요. 인문학적 사고. 네. 그런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아이젠허워 같은 그렇죠. 포용력을 가진 사람. 다 가지고 있잖아요. 인간에 대한 이해와 과학적인 미국의 시스템, 물량 이런 것들 다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군이 이런 성공을 여기서 거두지 않았을까. 물론 미군의 피해도 막심했습니다. 네. 하지만 독일군과 제대로 한판 붙은, 어떻게 보면 미군 입장에서 정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제대로 붙은 거예요. 여기서. 그러네요. 네. 아르덴 대공세와 벌지 전투 통해서 우리가 우리 뭐 군의 미래 같은 문제도 고민할 수 있고, 네네. 또 서로 이제 이해하고 또 함께 화합을 이뤄나가는 문제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는 게 이런 전쟁사 공부하는 매력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뭐 2차 대전 특히 이제 이 서부전선 놓고 봐도 독일군 하면 잘 싸운다. 네. 그러니까 전술적 능력 혹은 뭐 용병술부터 시작해서 네. 너무나 잘 싸우잖아요. 네. 그러니까 독일군은 결국에는 어쩌면 그들의 전술적 승리, 네. 그러니까 분명 돌파를 했습니다. 네. 근데 결국 이거를 또 작전적 성공으로 잊지를 못했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그 전장의 여러 가지 기능을 다 고려하지 못했던, 혹은 거기서 힘이 결국 미국한테 밀렸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네. 만약에 이때 네. 독일군이 부족했던 뭐 연료나 보급이나 물량이나 이런 것들이 채워졌었더라면 네.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래도 안 달라졌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독일군이 전체적인 시스템 차원에서 전장에서 승리를 연속적으로 이끌어갔던 핵심이 암기력에서 온다고 봐요. 반복 숙달에 의한 암기력. 그 전장을 머릿속에 넣고 전장을 이끌어갔던 독일군 장병들의 능력은 딱 프랑스까지였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도 탁 보면서 네. 그때는 독일군의 그 임기응변, 네. 임무연정수 이런 것들이 너무 잘 보이는데 네. 이 시점에서는 이제 거의 네, 안 안 보여요. 보여요. 그러니까 그게 거기까지만 준비를 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독일군이 갖고 있는 그 전술적 능력의 핵심이 상급 부대 지휘관들의 시나리오식 훈련 암기, 그리고 하급 부대 그 장병들의 반복된 숙달 훈련, 그것이 핵심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것에 의해서 초전을 이끌어갔다. 미군은 뭐냐 하면 그러한 부분은 없어요. 교범이 46년판하고 49년판을 제가 미군 교범을 네. 다 봤는데 교범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하지만 네네. 미군은 사실 의외로 교범 잘 안 보는 집단입니다. 미군은 무기와 물량으로 가는 그러한 존재가 맞아요. 그러나 여기에 한 가지 전제가 붙죠. 압도적인. 상대적인 우세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미국은 항상 압도적인 우세를 추구하거든요. 미국이 갖고 있는 경제력만큼의 물량을 독일군이 계속해서 공급받을 수 있었을 것인가 했을 때는 그거는 전혀 상상이 가진 않죠. 네네. 그래서 저는 결정론자도 아니고 이 세상의 복잡한 이 상황을 단순화시켜서 보자는 상황도 아니지만 네. 결국 승리는 정해져 있었을지도 모른다. 결국 약육강식이고 전쟁이 벌어지면 결국에는 강대국이 이기고 결국에는 물량에서 앞서는 사람, 인구가 많은 나라, 경제력에 있어서 충분한 뒷받침이 되는 나라가 결과적으로 이깁니다.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전쟁이라는 국면에서, 특히 여러 나라가 참전한 국제전의 측면에서 국력이 약하고 경제력이 약하고 인구수가 적은데 이긴 사례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네. 저는 미국이 이길 수 있었다고 봅니다. 참 요만한 질문을 이렇게 큰 통찰력을 주시는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결국 재밌는 거는 또 하나 이제 질문 제가 드리면, 미국이 일본과 싸우면서 어마어마하게 충격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네. 미국과 다른 동양식, 미국 입장에서는 네. 동양식이라고 표현하는 어떤 네. 그런 전쟁 수행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국 입장에서 독일은 비슷하게 싸우는 거예요. 네. 자기네들과. 그러니까 같은 수준이라는 거죠. 네. 독일이 정말 여기서 일본처럼 미치광이처럼 싸웠더라면 네. 아까 제가 잠깐 이야기했던 것처럼 네. 히틀러는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더 빨리 죽었을 겁니다. 히틀러는. 재밌습니다. 독일이 그나마 전쟁을 그만큼 이끌어갈 수 있었던 것은 조직적인 철수를 잘했기 때문이에요. 각 국면을 보면 전투력이 70%에 달했을 때 부대를 재편성하고 30%에 달했을 때 재조직을 하며 후방의 부대는 최후까지 아껴놓고 부대를 진격시킬 때는 동시에 전면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효율, 그 use of forces라고 그러죠. 이
전투력의 사용을 경제적으로 하는 그러한 그 운용의 묘를 살렸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건 사실 아르덴 공세는 그걸 깨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아르덴 대공세는 네. 최후의 발악이 맞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네. 만약에 일본군처럼 그 자리에서 모두가 다 같이 죽자. 진지와 함께 나도 같이 죽자 하는 그런 전법으로 만약에 독일군이 싸웠더라면 적의 심장에 내가 폭탄을 안고 들어가서 죽자 하는 그런 식으로 싸웠다면 전투력이 금방 떨어져서 독일군이 더 일찍 항복을 선언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네.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거는. 그렇죠. 아무도 모르겠지만 네. 네. 특히 이제 일본에게 놀란 그 부분은 미국이 놀란 부분은 목숨을 아끼지 않는다는 새로운 관념에 너무나 놀랐던 거예요. 그렇죠. 네. 우리가 흔히 그 목숨을 바치지 않고 충성한다, 목숨을 돌보지 않고 목표를 향해 돌진한다는 게 만국 공용어인 줄 알지만 그 서구식 사고는 그게 아닙니다. 목숨을 버릴 때는 그 목숨값에 해당하는 목표의 중요성이 있어야 여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네. 더욱더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것이 서구적인 사고고 그렇죠. 상급 부대로부터 명령이 내려왔을 때는 앞뒤 돌보지 않고 무조건 목숨을 바친다. 이게 동양식 사고이기 때문에 미국이 거기에 대해서 놀라고 경탄하고 경외를 한 게 아니라 그렇죠. 얘네 왜 이러지? 미치광이다. 이게 이거 뭐지? 네. 아, 이런 세상이 있나? 이렇게 놀랐던 것이죠. 그렇죠. 네네.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조금 시정해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어쨌든 여기까지 봤던 좋습니다. 아르덴 대공세. 네. 예. 전략적 판단과 병력의 사기, 빠른 대응,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전쟁의 판도를 바꿨던 그 현장을 우리가 지켜봤습니다. 지난해 2024년이 바스토뉴 포위 작전이 80주년 되는 해였다고 해요. 그렇네요. 네. 그때 이런 타이틀이 있었다고요. 목숨을 바친 사람들을 결코 잊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그 의무에 우리 프로그램이 조금이나마 기여하고 있기를 바라면서요. 다음 시간에 더욱 새롭고 충격적인 극비 문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